그럼 지금부터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지엄 2일차 사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미사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이죠. 청년 세션 한반도 평화 MZ세대가 말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션의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등단하시는 동안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인데요. 가수 겸 작가이신 전범선님께서 비혼주의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발표 맡아주시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네, 전범선님은 밴드 양반들의 보컬로 한겨레 신문의 전범선의 풀무지를 연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등단하셨는데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입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자리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왔습니다. MZ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누군가 한 명이 자신들을 대변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MZ세대가 뭐 통일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철저히 저의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을 좀 덜어보고요. 이게 처음부터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와서 처음부터 이제 MZ세대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라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통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겨레라는 말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이제 좀 겹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은 MZ 세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통계가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로 기성세대 분들은 요즘 청년들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역사관이 이상해서 혹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너무 개인적인 생각만 많이 한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역사를 계속 전공해온 입장에서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서도 또 제가 올해로 이제 만 30입니다. 91년생인데요. 딱 이제 M세대의 이제 중간에서 끝에 해당하겠죠. 그랬을 때 아무리 역사를 공부해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저희 세대가 아닌 이제 윗세대 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런 복잡한 감정을 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때 좀 기막힌 비유는 MZ세대의 결혼관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얼마 전 통계를 봤는데 30대의 거의 한 30% 이상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많은 경우 결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과 저는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비혼주의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들이 뭐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사실 옛날보다 연애를 더 많이 한다면 많이 하고 어린 나이부터 더 자주 놉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저한테 결혼하라 그러면은 굳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혼이라고 하면은 바로 경제적인 결합이 떠오르죠. 법적인 결합이 떠오르고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이제 제도적인 족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연애를 할 때는 예전처럼 뭐 이렇게 선을 보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것도 흔치도 않을 뿐더러 연애를 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혹시 옛날처럼 뭐 집안 뭐 부모님 뭐 하시고
고향은 어디시고 뭐 학력은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는 순간 첫 자리에서 재미없는 사람이 돼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MZ 세대에서는 주로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걸림돌입니다. 처음에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잘 맞아서 요새는 동거도 많이 하죠. 혼전 동거도 많이 하고, 사실 동거를 안 해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평생을 약속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이혼해야 되고, 그렇죠. 조론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살아보지도 않고 연애해보지도 않고 결혼부터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서로 간에 진실된 마음의 교감이 있기 전에 법적인 국가적인 어떤 족쇄를 채워서 서로 못 도망가게 묶어놓는 이런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장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요즘 세대의 그 비혼주의가 커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윗세대에서 결혼은 곧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결혼은 곧 여성의 경제적인 종속을 뜻했습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많은 경우에 가장이라고 불리는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고, 정말 많은 경우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경력 단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육아를 위해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폭력으로,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온 저희 세대의 특히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단순한 족쇄를 떠나서 나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남성으로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하자 보면은 과거 세대의 결혼은 이런 뭐 중매나 뭐 조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결혼이 필수다. 사회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넌 못 살아. 특히 여성으로서는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살래? 애를 낳아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결혼과 육아까지 이어지는 나의 희생이 당연한 어떤 사회적인 약속으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결혼이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애는 계속 할 수도 있죠. 연애를 안 할 수도 있죠. 혼자 그냥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연애를 뭐 여러 사람이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 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사랑이 가능하다. 즉 결혼 없는 평화가 가능하고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자세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통일을 하지 않아도 평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통일 없는 사랑, 통일 없는 평화가 마치 결혼 없는 사랑, 결혼 없는 연애처럼 가능하고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그 반대가 된다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제가 연애라고 비교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좀 과장이긴 해요. 남북 관계가 어떻게 연애에 비교합니까? 사실 70년 전에 정말 비교하자면은 70년 전에 서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둘이서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이면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둘이 손 붙잡고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이 트라우마를 같이 극복하는, 서로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서로 이제 큰 집 눈치를 보면서 저 집안에 가서는 저기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당연히 이제 좀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면은 대화도 하고 왕래도 하고 거래도 하고, 대신 서로 부담 주지 말고 너가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느끼기에,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MZ 세대가 느끼기에 북한이라는 파트너는, 북한이라는 연애 상대는 좀 히스테리를 많이 부립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뭐 연애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히스테리 부릴 때 지금 빨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너의 상처를 내가 알아. 특히나 내가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의 살림살이가 좀 훨씬 낫고 저쪽에 비해서 저쪽이 좀 불행하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저는 기본적으로 MZ세대가 결혼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개인과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 이기주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요즘 세대에 맞을 때 현실적이고 현명한 처사라고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MZ세대의 태도가 과연 대북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또 다를 수 있죠. 저희 세대가 사실 윗세대보다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통일 담론만큼은 바꿔 말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담론만큼은 오늘 주 제목이 이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통일이라는 이제 것이 좀 없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덜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평화 담론이야말로 MZ 세대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우리 연애 상대가 MZ 세대예요.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5천만의 그 눈치를 다 봐야 되지만 사실 북한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대방으로서 이해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 두 명이 현실 정치에서 봤을 때 MZ 세대입니다. 김정은 84년생, 김여정 88년생, 둘 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고요.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관 역시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천지 차이일 것으로 저는 감히 짐작합니다.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식령 스키장을 그렇게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 거는 스위스에서 경험이 없었으면은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야, 원산이 정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서핑하기 정말 좋았대. 이거 사실입니다. 그 동양에서 가장 서핑하기 좋은 도시가 원산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MZ세대한테 하면은 다른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먹히다가 이 얘기하면은 그럼 원산 가야겠다. 바로 나와요.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통일하지 말라도 할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MZ세대는 하지 말라도 하고 싶은 건 합니다. 하라 그러면은 누가 시켜서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MZ세대의 관점이 남한에서도 작용을 해야지 북한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뤄 나갈 수 있다라고 일단 짐작을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자체도 이미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 민족주의가 아닌 다문화 중심주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겨레를 계속 강조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한겨레에 계속 글 쓰는 사람으로서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민족끼리, 한겨레끼리, 우리끼리만, 이 남북끼리만 양자로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가짐,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분명히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MZ세대는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걸 싫어해요. 근데 대한민국 이미 너무나도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불 보듯이 뻔하게 북한마저도 서울의 식민지로 깔때기처럼 흡수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통일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서 강대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 즉슨 남자의 경제력과 여자의 살림 노동력이 합쳐져서 그 집안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옛날에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거죠. 이런 이야기는 요새 드라마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남북이 이렇게 합쳐져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에 한 나라가 있는 것보다 두 나라가 있는 게 더 재밌습니다. 더 다양하고, 전쟁이 싫고 싸우는 게 싫을 뿐이지, 평화롭다면은 가까운 곳에 여행할 수 있는 이웃 나라가 있고 말도 잘 통한다. 그래서 뭐 같이 잘 살다가 나중에 뭐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겠죠. 유럽 연합이 합쳐지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MZ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중심주의거든요. 요새 페미니즘도 그렇고 뭐 비거니즘도 그렇고 결국 이런 남성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연애에서 봤을 때는 이성의 중심주의라고 많이 얘기하고 뭐 양자 연애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심주의를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사변적인 생각들, 더 변두리에서의 생각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중심주의의
핵심이 바로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심주의죠. 중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변부는 중심을 위해서 종속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이미 대한민국을 잠식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은 정말 북한마저도 서울을 지탱하는, 북한에서 원산에서 함흥에서 태어나면 다 서울로 또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농촌은 또 공동화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불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는 양자연애도 뭐 많이 하지만 다자연애도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도 우리가 육자회담 하지 않습니까? 여섯이 똑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무대로서 한반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저는 비로소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노래를 바꿔 불러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동일. 제 가수인데 이제 음이 나갔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이걸 부르면서도 사실 저는 내가 언제부터 소원이 통일이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MZ세대는 뭐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분단 이전의 세상을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상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아요. 북한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중국, 뭐 유럽, 미국은 실제 가봤기 때문에 훨씬 마음으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일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에 서핑도 가고 뭐 북한의 평양에 놀러도 가고 왕래가 생기다 보면은 조금씩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의 또래 친구들한테도요.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바꿔 불렀으면 좋겠냐면은, 우리의 소원은 평화. 오늘 제목처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처럼 바꿔 부르는 것이, 마치 연애를 할 때 우리 세대가 결혼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사실 이런 껍데기나 어떤 규제나 법적인 제도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관계, 한 민족으로서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담, 그러한 껍데기, 과거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잔재, 압박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냉철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혼주의와 통일을 사실 동떨어져 보이는 주제지만 이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MZ세대에게 더 중요한 걱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세대는 그 모든 정치적인 담론보다도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북한이 주적이다 많이 배워왔죠. 북한에서는 반대로 배웠겠죠. 근데 이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마스크 쓰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주적은 기후생태 위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걸 일으킨 거는 인류기 때문에 주적이 우리겠죠. 근데 어쨌든 한반도의 최고 안보 위협은 기후생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공동으로 남북이 대처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땅과 물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건전한 미래지향적인 남북 대화의, MZ세대가 중심이 된 남북 대화의 시발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과 또 재미난 토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발표여서 토론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발표해 주신 전번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으로 바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나종일 루트 임팩트 최고 운영 책임자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고요. 또 토론회는 발표를 맡아주셨던 전범선 작가님, 이지섭 어썸스쿨 대표이사님, 또 김희영 부산시민교육네트워크 활동가님, 이재호 부산참여연대 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나종일 사회자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루트 임팩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나종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세션을 한반도 평화 MZ 세대가 말한다 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심포지움 주제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찰과 혁신 이런 주제로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세션들 주제들을 좀 보니까 상기를 해보면 한반도 평화가 왜 오지 않는가라는 세션도 있었고요. 또 한반도 신물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주제들 다루기도 했는데, 갑자기 MZ 세대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범선님께서 발제해주신 MZ 세대의 통일관을 비혼주의에 좀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 관점도 굉장히 새롭게 들리셨을 것 같고, 아마 그 참가자분들도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저희가 그 MZ 세대가 뭐 청년 세대다, 젊은 세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체감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M 세대가 벌써 40대 초반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이런 담론들도 그 정책에 반영될 만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그 MZ에게서 나와야 된다, 나올 때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세션이 그런 아이디어의 좀 시작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세션은 제가 토론자분들께 질문 좀 드리고 그에 대한 좀 생각을 듣는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범선님께서 발제해서 그 MZ 통일관을 비혼주의에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통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30대 남성의 미혼 또는 이제 비혼율이 50%가 넘고 20대는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도 90%가 넘고요.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제 72%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결혼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에도 왜 넌 결혼 안 하냐라고 묻는 것보다 사실 왜 결혼하냐라고 묻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처럼 이제 통일보다 비통일 평화를 좀 원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범선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더불어 그 토론자분들은 그 MZ 세대의 어떤 특성들이 좀 이런 통일관을 만들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지섭님부터 짧은 본인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교육회사 진로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썸스쿨의 이지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해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전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굉장히 그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가라는 생각을 보면은,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채용을 하고 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 친구들이 예전에는 하나의 직장에서 오래 상사와 잘 지내고 승진을 통해서 입신양변하는 게 어떤 삶의 큰 목표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대죠. 지금은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직을 많이 하고 스타트업과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 말은 옛날 세대는 조금 강직하고 충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위에서 리더가 뭐 A로 가자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대의 명분에 따라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방향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조직에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뭐 미션이다, 비전이다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직원들이 대다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게 내 방향과 맞지가 않네? 그러면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 방향과 맞는 회사를 찾아갈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MZ 세대들은 어떤 그 큰 대의와 이런 민족주의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자기의 가치관, 그렇다고 가치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개성과 맞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곳을 나는 찾아갈 거야라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유연하다. 예. 그러니까 뭔가 강직하지 않을지언정 유연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동가로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부산 청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범선님의 그 발제를 굉장히 흥미롭고 저도 아주 기막힌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주변 청년들과도 나누고 싶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재미있게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여성으로서, 또 청년 여성으로서 이 한반도에 살아가면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 중에 이제 뭐 사실 요즘은 다들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특히 주변에서는 뭐 비정규직 문제, 뭐 산업재해 문제, 또 이제 저는 또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이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 사회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지녀야 하는 어떤 가치들, 혹은 내가 내세우고 싶은 어떤 목마름들이 사실은 개인주의라고 표현하는, MZ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혹은 그게 또 혹자들에게는 이기주의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개인주의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내가 누구이고, 내가 서야 할 곳 자리가 어디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깊이 숙고하고, 또 자기 존엄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좀 단단한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세대가. 그래서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 같고, 비혼을 얘기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혹은 뭐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없이는 타인이 없고, 개인 없이 공동체가 없고, 또 개인 없이는 국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바로 서고 내가 내 안위를 지킬 수 있고, 내 일자리를 통해서 좀 내 여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세대들에게는 이제 통일보다는 그래서 좀 내 개인과 개인이 존중받고, 또 타인과 통해서 경계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과 연대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뭐 통일, 하나로 묶는 것들, 혹은 뭐 합쳐지는 것들보다 좀 더 나와 타인, 뭐 남과 북이, 혹은 나와 연애 상대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와닿아서, 저는 그런 가치들이 지금 저희 세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이고, 또 그것이 이제 통일 담론, 평화 담론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세대, 특히 MZ 청년 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주의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참여연대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패널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그 화나 있는 이대남이기도 합니다. 좀 이제 어린 관점에서 이제 좀 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MZ 세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따져보고 MZ와 평화를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범선님 발제에서 이제 뭐 청년의 문제, 지역의 문제, 기후 생태 위기의 문제 여러 가지 너무 공감이 많이 됐는데,
이제 뭐 그 중에서 뭐 왜 결혼 안 해, 왜 결혼해 이런 그 왜 결혼 안 해보다 왜 결혼해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는 게 청년들에게 결혼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만연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해도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전쟁통에도 애는 낳는다 그러는데 지금은 출생아 수가 1950년대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기 의식주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더 추가하는 게 청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이 가지는 사회적 불안은 취업, 불평등, 도태, 안전, 공정성 등등 다 말하자면 입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자기 본능 안에 내재된 번식 욕구를 현실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청년 세대의 통일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은 좀 청년들에게 너무 불확실한 담론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통일은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어떻게 통일할 건지 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제 알려주더라도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집단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청년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게 청년들에게 먹힐 리가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혹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기득권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 나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일을 빌미로 내가 가진 작은 것들조차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통일에서 좀 떠나서 이제 평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통일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MZ 세대의 특성에 비추어서 통일관을 왜 이렇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각자의 좀 생각들을 나눠주셨는데요. 그 범선님에게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해주셨지만 그 역사를 공부하셨는데 사실 뭐 범선님의 알려진 이력을 좀 보면 그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그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네, 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이제 비통일 평화를 외치시고 있는 게 상당히 신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그 배경에서 역사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또 관점을 가지게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 남북의 관계, 연애 관계 또는 그 뭐 데이트 폭력하고 헤어진 관계다 뭐 이런 비유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래도 역사적으로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남북의 그 운명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좋은 연애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희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력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서로 정말 최근에도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컸던 이제 과거의 충격이 아직까지 남북한을 모두 지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뭐 과거 우리가 일본이랑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과의 트라우마도 컸지만 일본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왕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내하면서 서로 살아가는데 사실 많은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이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한국에서 남한에서 젊은 세대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집단보다 민족보다 나라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한다 그랬을 때 가장 싫어할 분들은 사실 북한이죠. 가장 이제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농반 진반일 수 있지만
남한이 잃게 된 것은, 남한의 청년들이 잃게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체 사상의 발로다. 남한의 모든 청년들은 정말 주체적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N4 세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결혼도 포기를 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뭐 이제 통일도 포기하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이런 것들이 저희를 얽매는 족쇄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해방입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재생산권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체 사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북이랑 대화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뭐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남의 청년들이 진정한 주체 사상의 발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여성의 인권의 신장이 이 비혼주의 트렌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유일한 이제 여성 참가자이신 희영님께서 여성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연애 관계라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남과 북과 남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되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연애를 하면 사실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교류하고 사귐의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등한 관계가 사실 아주 내밀하게 들어가면 진짜 동등한지 사실은 우리가 더더욱 깊이 들어가 봐야겠지만 이 남과 북의 관계가 과연 동등한가?라는 거에서부터 한번 저도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서 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A가 B가 연애를 할 때 남성과 남성 혹은 뭐 여성과 남성이 연애를 할 때도 특히 여성인 저는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저 대상과 내가 이제 그냥 둘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실은 그게 뭐 가족 안에서도 사실은 사회 안에서도 힘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약자가 있고 파생되어서 또 우리는 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힘의 차이가 있을 때 분명히 우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고, 힘이 있는 것에서 아래로 이제 폭력이 가해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뭐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가정 폭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뭐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여성 혐오라든지 뭐 젠더 기반 폭력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젠더 차별로 인한 페널티, 그 청년 여성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들이 사실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선들, 언어로 공격받는 폭력들이 늘어갈수록 청년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숙제들 혹은 젠더 박스에 관계를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나아가서는 북한에도 저와 같은 청년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MZ세대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떠올렸을 때 그들도 언젠가는 나도 여기 있다, 나도 그렇다, 나도 여기서 뭔가 힘들다, 미투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저에게는 좀 선 넘게나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좀 균열을 내고 내가 당하고 있는 폭력들, 혐오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좀 더해진다면 우리가 평화를 재구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음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동일한 관계에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데이트를 할 수 없고 연애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이런 소거되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 청년 여성에서 나아가서 더 많은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보고 자라왔던 것처럼 이제 많은 경력 단절로 인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삶을 살았던 이제 어른 여성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 이제 더 이상 보조자나 외부자에 머무르지 않는 여성들을 함께 이 단상 위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또 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 연애를 하기까지의 동질한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도 저 혼자 여성이지만 더 많은 여성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MG의 통일관이 결국엔 주체성의 발로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MG 세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특성을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MG 세대 특성 얘기를 많이 할 때 보통은 또 이제 실용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좀 MZ 세대가 평화나 어떤 통일 관련된 어떤 담론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랑 무슨 관계인가, 나랑 관련이 있는가라는 데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하다못해 이게 나한테 뭐가 좋은데가 납득이 돼야 되고, 또는 재미가 있는데라는 그런 부분이라도 있어야 사실 이런 담론들의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이런 특성을 가진 MZ 세대들에게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제 아까 범선님께서 마식령 스키장, 원산 서핑 스팟 굉장히 고개를 많이 끄덕이셨는데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눠주시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MZ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생각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섭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범선님 이야기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우리 예전에는 금강산 개방이 됐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금강산에 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육순잔치 선물용, 칠순잔치 선물용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금강산이 열리면 어떨까? 아마 MZ 세대들이 가가지고 인스타, SNS를 엄청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등산 가는 거 좋아하는 MZ 세대들 정말 많고요. 남들이 가보지 않고 새로운 곳에 먼저 가보고 거기를 찍어서 남들한테 공유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 금강산 열리면은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들이 이제는 60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저희 세대가 더 먼저 빨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화적인 교류, 저희가 가령 평양에 가서 정말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다라면은 그거야말로 최고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얼마 전에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걸 구매했냐면 두부밥을 구매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이제 공유 오피스 사무실인데 가끔씩 회사들이 어떤 홍보를 해요. 근데 북한 관련 인권 단체가 이제 저희 공유 오피스에 입주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행사로 두부밥을 나눠줬어요. 처음 본 거죠. 근데 이제 밥을 준다니까 간 거예요. 이게 MG는 뭐냐면 밥을 줘? 공짜로? 그럼 가보자 해가지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갔는데 두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먹는 어떤 음식이건 아니건 그것보다도 이게 되게 맛있고 호기심이 간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제가 우연히 어떤 SNS를 보다가 두부밥을 팔길래 그냥 바로 구매를 해버린 거죠. 왜냐면은 그때 기억이 너무 맛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한테도 먹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몇 개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이랬던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나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북한 것이 더 좋네? 되게 재밌네, 이거 흥미롭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열어준다면은 이 어떤 관계나 어떤 가까움의 거리가 훨씬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제 돈을 주고 이제 두부밥을 사서 먹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평양냉면도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평양냉면 12,000원씩 하는데 15,000원씩 하는데 가서 먹잖아요. 그걸 아무 데서나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은, 저는 그게 금강산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원산반도가 될 수도 있고 개성의 어떤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한다면은 MZ 세대들은 충분히 관심을 갖고 평화와 그리고 이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지섭 대표님 말씀 이어서 덧붙이자면은, 아까 제가 발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태까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MZ 세대가 되게 관심이 없고 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라는 걸 하는 건 되게 싫어하지만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좋으면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해요, 그건 또. 그러니까 뭐 북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부밥이 맛있다, 아니면 평양냉면 집이 뭐가 뭐 엄청 맛있다 하면은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가서 이것을 소비하고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세대가 이제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남북 교류도 좀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사실 MZ 세대는 직접 금강산에 가는 것보다 직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는 것도 좋지만 사이버 세계에서 훨씬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남북 교류도 MZ 세대가 중심적으로 주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온라인 소통부터 할 거예요.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같이 안심할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도 좀 뭐 예전에도 관광 갔을 때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서로 불편했던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면은 앞으로는 남북 간의 정부에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년 교류를 한번 시도해 본다라고 하면은 같이 온라인 그 생태계를 서로 편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서 거기서 각자 남한에서 접속하고 북한에서 접속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남과 북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국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미국에 많이 가보기도 했지만 미국 콘텐츠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이잖아요. 북한 청년들이 이미 남한 콘텐츠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한 청년들은 북한 콘텐츠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려면은 일단은 사이버 세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남북 청년들이 같이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공감이 되고요. 저는 저희가 분명히 지금 현실에서 갖고 있는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사실 취업으로까지 연계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30대 후반까지도 뭐 이직을 전전하거나 이제 본인의 일자리를 찾아서 살기가 좀 정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사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뭐 밥을 먹고 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득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통일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 뭐 경제적으로든 혹은 내가 여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문화적으로든 이득이 되는 것 한 가지가 필요할 것 같고 뭐 어떤 것이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득과 가치가 좀 균형 있게 좀 저희에게 매력으로 다가올 때 좀 더 통일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그 이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뭐 재미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뭐 문화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연예인들이 북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제 영상으로 이제 뭐 평양냉면을 먹는 모습,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평양냉면을 먹고 후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고 뭐 아이돌이 이제 공연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생경하게 다가왔지만 그런 관객들의 모습을 보는 흥미로운 지점들도 좀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문화적인 것들, 재미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좀 더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 어떤 가치를 저희가 좀 더 표현해야 될지는 이제 물론 함께 담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함께 갈 때 우리가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지금도 이제 중심에서 좀 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로컬 담론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 상품들, 로컬 여행 상품들도 있고 저희가 굿즈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니까 굉장히 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굿즈들을 디자인해서 로컬 요소들을 많이 포함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하는가 이제 뭐 저희 통일에서도 좀 반영시켜 본다면 북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탄생할 수 있고 또 스타트업과 연계해서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적인 요소들을 어떤 북의 상품들과 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매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앞서 이제 많은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이거를 어떻게 청년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설득이나 납득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형성하는 거는 사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폭력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볍고 작은 스토리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는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유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서 제시해 주셨던 문화적 접근, 매력 요소 이런 문화적 컨텐츠들이 청년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에 이제 연애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이 단절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MZ 세대한테는 이게 뭐 헤어진 연인 관계보다는 거의 남남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뜸 잘 알지도 못하는 애를 보고 야 쟤랑 사귈래? 쟤랑 결혼할래? 쟤랑 결혼하면 먹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이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제 이번에 뭐 인스타 업데이트했는데 푸사 잘 나왔던데 뭐 이런 식이는가 얘가 약간 이런 면도 있었어 뭐 약간 이런 식의 스며들게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뭐 썸탄 서이가 아니더라도 연애하기 전에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좋은 말을 계속 언급해주면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해서 꾸준히 눈에 띄다 보면 자발적으로 쟤랑 놀면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평화의 기초적 단계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듣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좀 좋습니다. 말씀이 되나요? 네. 아까 김희영 활동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득이라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러면은 저는 통일을 되게 지지할 것 같아요. 통일을 하면은 평양에 자이 아파트를 짓고 MZ 세대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정말 이득이라면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지 않을까. 통일을 너무나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이득이라는 말을 들어서 내가 어떤 이득에 바로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MZ 세대들은 아파트를 사는 거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득이라면 거의 막 발벗고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갑자기 확 들어서 잠깐 첨언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 모임에서 사실 이득을 얘기할 때 저희가 다 이제 평양냉면 좋아해서 평양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정말 MZ 세대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아이디어까지도 포함해서요. 저희가 이제 계속 MZ 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항상 대두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회 참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MZ 세대의 개인적인 성향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상충되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소셜 벤처 그러니까 사회 환경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MZ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이제 전기 M 세대는 시니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확실히 좀 MZ 세대가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좀 많이 다르다.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MZ의 사회 참여는 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평화의 문제에는 어떻게 좀 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훈님부터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MZ 세대가 사회 참여를 하는 거는 이제 좀 개인주의적 사회 참여라고 저는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견을 좀 개진한다든지 뭐
옛날의 운동보다 그 좀 큰 차이점은 자신의 일상을 좀 많이 유지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뭐 이루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뭐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뭐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좀 끌 수 있고 개인적으로 활동해도 충분히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좀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MZ 세대는 의제 발굴 능력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 세대가 초비하는 의제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년 세대는 이제 시대가 생산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본인이 공감하고 납득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평소 언론들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제를 생산하고 청년들은 대부분 대형 언론이 이야기하는 의제에 좀 휩쓸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평화나 통일의 의제도 대부분 그것에 악용하는 자들이 좀 잠식되어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MZ 세대가 이제 사회 참여를 할 때 뭐 목표가 정해지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방법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뛰어난 영향을 가져주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청년 세대는 본인이 내면한 의제를 재생산해가지고 주체적으로 홍보를 또 한다는 겁니다. 다른 청년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들로 재구성해서요. 이런 청년들의 사회 참여 방법은 이제 평화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빠르고 재밌게 재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담론보다 더 자유로운 관점에서 사고해가지고 새로운 담론들이 생성될 것이고 이것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고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 배경은 청년의 이제 한반도의 평화라는 의제가 본인의 평화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내면에 형성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현재 언론 구조에서는 평화와 이제 통일이라는 의제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조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 참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과 이제 저를 사람들이 활동가라고 불러주는데 저 또한 이제 저보다 앞선 세대 제가 이렇게 시민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앞선 세대가 했던 뭐 짱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세대와 하는 사회 참여 형태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화라는 가치에 공감을 하고 또 평화 감수성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단체에서 일을 시작했고 거기에 충분히 저도 그 지향을 갖고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즐겁게 이제 또 마을에서 또 지역 단위에서 어린이들과 그리고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평화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게 사람들은 사회 참여고 이제 활동가라고 이름을 호명을 해주던데 사실 내가 꼭 거리에 나가서 뭔가 시위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거버넌스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 참여라는 형태가 이제는 좀 더 감각적으로 부드럽게 다가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사회 운동이라는 무게보다 사실 사회의 뭐 어떤 참여적인 것들 그리고 더 많은 공론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온라인 공론장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청년 정책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관심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들 그리고 소모임도 많아졌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다층적인 형태로 이제는 작은 단위로 청년들이 뭉치고 있고 그래서 나 또한 그 좋은 가치에 공감을 하고 그게 생각해보니 내 문제이기도 하고 네 문제이기도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가 좀 의제로 발굴해서 정책에까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게 결국은 사회 참여였고 사회 운동이었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학습도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테고리가 결국은 시민사회 형성에 기반이 되는 뭐 풀뿌리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칭 활동가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지금 MZ 세대들에게는 뭐 앞서 이제 우스갯소리 뭐 주체 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그 나의 문제, 나에게서 발현되는 문제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료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그런 작은 단위 정말 아래로부터 오는 이런 목소리들이 결국 참여 그리고 시민 사회로까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세대의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를 좀 요약해서 보자면은 뭐 예전처럼 이제 나의 일신의 안위를 다 바쳐서 평생을 이제 독립투사나 민주투사처럼 항쟁하는 경우보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관점이 가장 크고요.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성 농민을 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정무역을 소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로서 약간 수동적인 사회 참여 형태가 일단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요. MZ 세대만큼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세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나의 신념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죠. 뭐 비건 소비도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지와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온라인이나 소규모의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어떻게 하면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체제 전복을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고민한다기보다는 활동가들도 모이면은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사실 뭐 페미니즘 운동도 그렇고 기후 정의 운동도 그렇고 서로 돌봄이 서로 챙겨주는 것이 안위를 챙겨주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MZ 세대한테 가장 큰 화두가 가장 큰 위협 요소가 아까 제가 제일 안보 위협이 기후 생태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후 생태 위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버티는 게 과제입니다. 회복력을 가지고 재생력을 가지고 버티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창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뭐 아파트를 장만하는 거를 이제 상상하기 힘들다고 하셨듯이 통일을 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인 게 저는 너무나도 반갑고 사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것은 저는 MZ 세대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장 관심이 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런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해서 시장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도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는 것도 평화예요. 기후생태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전쟁만큼 가장 큰 생태적인 재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MZ 세대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뭐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막아왔듯이 전쟁이라는 최악을 막아왔듯이 앞으로도 기후 생태 위기, 기후 재앙의 최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씩 버티고 연대하고 지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챙겨주고 오늘도 괜찮게 일어났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큰 저는 사회 참여라고 믿고요. 그것을 북한 인민들에게도 확장을 해서 먼저 그런 인민들 사이에 뭐 백성들 사이에라고 할 수도 있고 국민들 사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표현이 다 서로 충돌돼 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생명들 사이에 남북한에서 그런 서로의 안위를 챙기는 그런 연대가 가능해진다면은 저는 그게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저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믿습니다. 네, 사회 참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MZ 세대의 특징이 개인주의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개인주의적이지만 또 모순적이게도 굉장히 집단주의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그 집단을 어떤 오프라인에 근거한 집단의 공동체로 봤다면은 지금은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취향, 자기의 취미에 맞는 온라인에 파편화된 어떤 그 집단주의적인 모임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에 대한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하나라도 다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MZ 세대들을 보면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지만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만큼은 굉장히 집단주의적이다. 그래서 자기의 성향과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SNS의 동영상을 보고 이런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지금 집단주의적이지만 예전처럼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뭔가 대의명분적 그 집단주의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예, 그런 집단이 모이고 흩어지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예전에 뭐 성범죄나 이런 것들로 조주빈이 한 만큼의 어떤 큰 충격을 사회에 안겨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박사방 사건이었던 것만큼.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태동되는 어떤 사회 참여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예.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서 어떤 좀 이런 사회 참여가 어떤 평화의 발로가 될 수 있게끔 뭐 모이는 어떤 그 주제나 담론을 잘 제시해 준다면은 네, 좀 온라인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의 미래를 위한 그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또 이제 온라인 중심의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그 발제에서 또 다른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밀레니얼 세대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알려진 나이가 이제 저랑 동갑이다 보니까 저 위에서는 지금 제 친구가 리더를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MZ 지도자들 또 그리고 지도자들이 아닌 또 MZ 세대들에게 어떤 희망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한 분씩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선님부터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뭐 처음에서도 발표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MZ 세대를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아니면은 남한에서 대표적인 MZ 정치 지도자는 이제 이준석 대표겠죠. 근데 그 두 사람 자체도 일단 비슷한지 모르겠고 저랑 그 두 사람이 비슷한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MZ 세대가 그 북한에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희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상정해야 할 어떤 지금 주어진 조건인 거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려했을 때 뭐 일반화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떤 세대니까 MZ 세대니까 이렇게 생각하겠거니 뭐 남한에서도 이제 MZ 세대라는 어떤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 말이 어떤 그 모든 흐름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대남이라는 표현도 사실 그렇고요. 20대 남성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싸잡아서 이제 청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믿고요. 그게 특히나 이제 기성세대 관점에서 프레임이 되었을 때 MZ 세대의 핵심은 제가 발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가 과제예요. 다문화가 과제고 개인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모두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개성을 발현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건 더더욱 싫어하고, 근데 그게 통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싫어하는 것이고, 이미 같은 것도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렇게 넷이 모여서 말하면서 다들 이제 공감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평양에다가 자기 아파트를 짓는 것도 싫어요. 져서 나를 줘도 안 살 거예요. 지금 남한이 너무 싫어요. 아파트가 많은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릅니다. 저랑 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4명도 정말 뭐 이런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어떻게 만들자고 하면은 넷이서 좋아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평양냉면, 함흥냉면 갔다가도 3시간 동안 싸울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대라는 관념을 거기서는 좀 걷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청년 정책 거버넌스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청년들을 단일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청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개개인의 스토리가 있고, 저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여성일 수 있지만 또 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청년도 있고 다문화 청년도 있고. 여러 가지 촘촘하게 사실은 그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청년들의 어떤 자리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싸잡아서 청년 세대니까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또 활용되는, 뭐 안 좋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청년 세대를 뭐 공략해야 된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이 자리 오면서 이제 MZ 세대가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옷을 입을 때조차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MZ 세대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돋보이게 좀 그런 파릇파릇한 옷을 입어야 하나?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족쇄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개념화되고 있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저의 주체를 좀 잃게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호명하는 것들을 계속 의심해봐야 하고, 우리는 왜 우리가 이제 싸잡아서 그냥 MZ이기 때문에 이래야 해라고 하는,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아가서 김정은, 김여정도 너무나 다른, 저희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자라왔고, 물론 그들이 뭐 스위스 유학을 했다고 해도 지향하는 가치들이 다시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김여정, 김정은이 아닌 북한의 MZ 세대들도 사실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제 경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있고, 이미 스마트폰이나 휴대폰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저희랑은 소통할 수 없지만 K 콘텐츠를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남한 땅에서도 청년들이 촘촘하게 나눠지는데, 그냥 북한의 MZ 세대들 혹은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을 우리가 뭐 일반화해서 어떤 가능성으로까지는 사실은 아직 상상이 되지 않아서 뭐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희망 혹은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가닿지 않아서 조금 희미하고, 그 전에 가닿기 전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MZ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의 여러 가지 언어들, 문화들, 그리고 단일하지 않은 이야기들에 좀 더 주목했으면 합니다. 네. 네, 앞에서 범선님이랑 희영님이 얘기해 주신 말 진짜 전적으로 너무 공감을 했고요. 그 MZ 세대를 싸잡아서 이제 묶어가지고 단일화 시킨다는 건 앞서 말씀해 주셨듯 정말 폭력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MZ 세대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공교롭게도 선거가 끝나고 이후였어요.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뭔가 명명하기 위해서 MZ라는 이름을 붙이고 담론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또 재생산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근데 MZ 세대로는 기존에 나왔던 청년 세대론이랑은 좀 다른 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88만 원 세대라든가 M4 세대는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MZ 세대라는 단어에서는 그런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늘 세대론적 관점에서 묶을 수 있는가 했을 때는 앞서 두 분 말씀하셨던 거에 진짜 정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사상 구조가 뿌리부터 다르기도 하고, 그 지배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지배자인 만큼 같은 선상으로 놓고 얘기하는 데는 이제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에 MZ 세대를 요거를 생각을 평소에 못 하고 있다가 요거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는데, 워낙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저희한테 자주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 12월에 북한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나 이제 암시장 판매 조직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총소리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체제 불신 분위기가 생겨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도 들릴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사상 통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질지,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히 억압하고 재교육시킨 다음에 사회를 내보내는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현실은
MZ 세대들은 그냥 안타깝다는 소리밖에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또한 이제 북한이 생산력이 가장 좋은 나이대의 인력을 군대로 보낸다는 건 개혁 의지보다는 체제 안정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여정과 뭐 김정은은 잘 모르겠는데 북한의 그 청년들의 탈북률의 통계를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걸 알면은 내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있는 접근이 가능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TV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유튜브였는지 TV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북한의 청년이었어요. 좀 북한에서 그래도 고위직에 있고 잘 살던 사람인데 탈북을 한 거죠. 왜 탈북을 했냐라고 했더니 자유를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탈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죠? 북한에서도 뭔가 자유를 갈망하고 주체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남조선 청년들이 주체 사상이 있듯이 다 같이 북한의 어떤 청년들도 비슷한 어떤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과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의 또 하나의 어떤 그 근거가 아프리카 TV나 아니면 요즘에 북한 청년들이 나오는 TV들을 심심치 않게 그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예.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친구들 역시도 온라인 유튜브나 어떤 이런 온라인 매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소화하는구나라는 어떤 좀 그런 점을 좀 배울 수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이런 자유를 갈망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게 어떤 하나의 희망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공통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좀 어떤 그 저희가 평화의 출발점을 찾아본다면은 뭔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MZ 세대가의 핵심이 다양하다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대로 모였지만 사실 그 세대론으로 묶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서 저희가 이제 또 그래도 이제 MZ의 세대를 타이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이야기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로 그 평화의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MZ 세대는 아까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잠깐 불러주셨는데, 이제 이런 교육이나 또 반공 교육 이런 걸 받고 이제 자란 세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론자분들께서는 그 평화나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교육을 좀 받아오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될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학교에서 청소년들 많이 만나고 계신 지섭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거 학교에서 거의 안 다루죠. 근데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화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학교에서 갈등 중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부모님들도 싸운 걸 봤지 어떻게 싸움을 풀고 화해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거나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그걸 어떻게 중재하고 그걸 어떻게 다시 평화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남북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떤 전쟁의 상처를 남겼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접근법이 굉장히 부재하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정혜신 박사님 저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신이 옳다. 그리고 요즘에 또 비폭력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공감하는 방법을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상담도 오래 받았고 어렸을 때 어떤 상처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뭔가 아까 범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보듬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상처를 좀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한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어떤 전쟁의 상흔 역시도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그런 거를 포용하고 잘 이해하고 뭔가 어떻게 타협해 나가는지 평화로 만들어 나가는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갈등 중재 교육이 진짜
우리나라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뭐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민족 사관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한옥을 입고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생활을 했는데 영어를 상용했어요. 영어 상용 정책이 있어서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를 쓰다 걸리면은 학생 법정에 가서 벌점을 받고 벌칙으로 명심보감을 베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애국조에 가서 이제 서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느껴지는 어떤 집단주의, 민족주의의 모순이에요. 근데 이런 뭐 모든 사실 집단주의나 모든 주의가, 모든 이데올로기가 모순 덩어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의 화두는 과연 이 어떤 집단 정체성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꾸릴 것인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의 통일 담론, 평화 담론은 한반도의 공동체를 한 민족으로, 한 결애로, 우리 민족으로 상정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제 다문화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흐름에 거슬러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저는 인간 중심적인 인간만의 공동체로 상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기후 생태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인류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인간만이 공동체라는 그런 정의를 하고 그런 관점으로 미래 세대를 교육하다 보면은 더 큰 안보 위협과 더 큰 불안정과 더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교육한다면은 미래 세대에게는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공동체의 일원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한민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과 그만큼 또 넓은 바다가 있죠. 그리고 공기가 있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과 생존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평화와 통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전에 어떤 인간만의 그리고 우리 민족만의 어떤 공동체를 꾸리는 위한 평화는 너무나도 극명한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아침마다 이제 앞서간 선진 문명 문화를 한국화에 받아들이 한국을 최선진국으로 끌어올리려고 이제 암송을 했던 입장에서 그런 정체성에 너무나도 극명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확장하는 교육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 세대와 지금 가장 이제 저도 당사자로서 제가 지금 사실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있는 키워드는 마음 건강이거든요. 청년들이 활동하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뭐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소모되고 소진되면서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뭐 청년 고독사라든지 이런 위험한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우리 안의 마음들 내가 나를 잃지 않고 내 동료를 잃지 않고 좀 서로를 잃지 않으면서 잘 회복해 나가는 것들이 저에게는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잃지 않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잘 우뚝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가 서기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또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뭐 나의 개인사라든지 가정 환경에서부터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들 제가 받았던 교육도 사실 뭐 통일 교육이라든지 평화 교육이 부재했었고 공동체 교육은 특히나 더더욱 교실 안에서 사실 경쟁이 우선이었지 내 옆에 친구와 함께 뭔가를 공동체로서 뭔가를 만들어 가거나 서로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학습된 이야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기 존엄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 인간 중심 혹은 나아가서는 비인간 존재도 함께 독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육들 뭐 요즘은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뭐 인권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린이도 시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를 시민으로서 함께 포용하고 또 그 어린이도 어린이 스스로 또 우뚝 설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 평화 교육, 통일 교육 더 멀리는 이제 민주 시민, 세계 시민 교육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으로서 아이들이 개개인이 우뚝 설 수 있고 또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자기 존엄을 잃지 않고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돌보고 또 내 옆에 동료와 친구를 돌볼 수 있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교육 안에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건 이 자리 준비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 교육을 군대에서 안보 교육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가지고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 이전에 그 아까 지섭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데 이제 갈등의 해결이라는 측면을 먼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끊어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결할 수도 없는 갈등이 지속되면 그게 혐오로 번지는 양상까지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회 안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도 좀 더 해로운 상황이고요. 네, 한반도의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갈등이 혐오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갈등 해결 능력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평화와 통일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옆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갈등 해결 능력과 앞으로 청년들이 사회적 갈등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나아가 한반도의 관계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태 환경까지 포괄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곧 평화 교육이다라는 이제 메시지까지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갔는데요. 저희가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한반도 평화, MZ 세대가 말한다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북한과의 관계가 연애 관계다, 이혼 소송 중이다, 이런 비혼주의에 대한 비유,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대북 정책을 지난 어제도 평가하는 세션도 있었고 오늘 또 이제 차기 정부의 평화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세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애라는 게 사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다만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 가장 오랜 기간 살아가야 되는 것은 MZ 세대다라는 것은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 과제들에 있어서도 이 세대의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귀한 생각 오늘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과 긴 시간 경청해주신 참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저도 M세대라서 그런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좋은 발제 그리고 토론해주신 그리고 또 잘 이끌어주신 사회자분까지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10분간 저희 무대 세팅을 위해서 잠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